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시간입니다. 세계 도시화와 도시체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인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쵸? 좀 길게 인구를 배우면서 어떤 걸 좀 느꼈어요? 인구 그래프나 이런 표들을 잘 분석을 해야겠다.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죠. 도시도 비슷합니다. 도시도 그래프나 표를 분석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추론 능력을 많이 키우는 왜 이런 지역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왜 여기는 도시화율이 높고 낮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도시화와 그 다음에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해서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 한번 볼게요. 세계 도시라고 하는 거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도시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어떻게 정하는지 자, 먼저 초성을 알려드릴게요. 세계 도시의 뭘까요? 세계 도시를 정하는 기준. 그렇죠. 선정 기준. 그리고 세계 도시들의 주요 뭘까요? 그렇죠. 세계 도시의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런 세계 도시들이 서로 위계를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뭘까요? 그렇죠. 세계 도시 체계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 지어서 세계 도시들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위계 관계를 탐구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주된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계 도시를 알려면 도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도시화가 왜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세계 도시화 내용과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 도시 특징과 세계 도시 체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도시가 많아져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에 도시적인 생활 양식이 많아져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도시화라고 불러요. 도시화. 그런데 이 도시화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일련의 과정을 만든 것이 있는데 바로 도시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도시화 과정.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의 인구 비율이 이렇게 변화한다. 이게 도시화 과정의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자,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는 점점 비율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쵸.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쭉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S자 모양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치?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보면은 왼쪽에 도시 인구 비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도시화율을 이야기하는 거야. 도시화율. 일단 적어보세요. 도시화율. 자,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건 뭘까? 우리가 어떤 나라에 도시가 얼만큼 있는데, 도시화가 얼만큼 진전됐는데, 그걸 알려면 어떠한 지표를 기준으로 그걸 알 수 있겠죠. 그게 도시화율인데, 어떠한 나라에 도시화가 얼마나 진전됐을까를 알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그 나라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몇 %인데?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해요.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이걸 가지고 이 도시에 사는 인구가 80%야. 도시화가 많이 진전됐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20%밖에 안 돼. 아직 도시화가 덜 됐군.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화율이라고 하는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 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신기하게 도시화율만 가지고 촌락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도 알 수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도시화율이 20%라고 치자. 그러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몇 %일까? 도시화율이 20%야. 그럼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 몇 %일까? 자, 촌락에 사는 사람들은요, 80%예요. 이게 어떻게 나와요, 선생님? 자,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 더하기 촌락 인구이기 때문이야. 도시에 살거나 촌락에 살거나 둘 중 하나잖아.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인구가 20%가 돼. 그럼 나머지는 다 촌락에 사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도시화율이 20%라고 한다면 촌락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은 80%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는 도시 인구 더하기 촌락 인구이기 때문에 도시화율로 촌락의 인구 비율을 알 수 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문제 이렇게 식으로 나오는 거야. 뭐 A 나라의 도시화율 알려줘. 그러고서 설명에 뭐 1번 요 A 나라의 촌락 인구 비율은 몇 %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전체 인구는 도시 인구 더하기 촌락 인구니까 도시 인구 비율인 도시화율을 거꾸로 뒤집으면 100에서 빼면 촌락 인구 비율을 알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화 과정을 좀 봅시다. 도시화가 그냥 쭉 일어나는 게 아니라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초기 단계는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해요. 그런데 가속화 단계에 들어가면 도시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왕 많이 증가해. 갑자기 빨리 증가하죠. 시간은 짧은데 갑자기 빨리 증가해요. 기울기가 엄청 가파르죠. 그런데 일정 수준에 지나면 이미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몰려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증가해요. 요걸 종착 단계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요 가속화 단계와 종착 단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건데, 가속화 단계를 보면 갑자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도시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을까? 사람들이 왜 도시로 막 몰려들어요? 경제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는 농촌 사회였잖아. 근데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고도화됐어. 그러면서 이제 일자리를 찾으러 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촌락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 라고 해서 이촌향도라고 불러요. 촌락을 떠나 도시로 향한다. 그래서 촌락을 떠나서 도시로 사람들이 많이 빨리 모여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도시 인구 비율이 엄청 급하게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도시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사람들만 막 많이 와. 그럼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뭐 아직 도로가 1차선,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차들이 막 갑자기 많아져. 그러면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아직 집이 다 안 지어졌는데 사람들 막 많이 몰려와? 그러면 주거지 부족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도시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속화 단계에 있는 국가들은 도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이 가속화 단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이제 막 경제 개발이 되면서 도시에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보통 선진국이 많을까요? 개발도상국이 많을까요? 그쵸? 개발도상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들은 주로 가속화 단계를 많이 지금 밟고 있어요. 그 다음에 종착 단계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도시가 많이 발전했어. 그러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아졌어. 80%나 되네? 그럼 도시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는 않아. 예를 들면 서울이 있어. 근데 이제 서울에 안 살아. 서울에 안 살고 서울의 주변에 살아. 그러면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만 중요해진 게 아니라 주변의 지역까지 다 중요해졌죠. 이걸 우리는 대도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종착 단계에서는 핵심 도시 주변 지역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교외화. 그 다음에 수도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진 거잖아.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중요해진 게 아니라. 그래서 대도시권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대도시권의 확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종착 단계는 그러면 여러분들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그쵸.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겠죠. 선진국은 이미 이제 경제 발전 단계를 많이 지나쳐 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도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서 도시 인구 비율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아. 천천히 늘어나죠. 자, 여기에서 보면 도시화율은 개발도상국이 더 높아요? 아니면 선진국이 더 높아요? 그쵸, 선진국이 더 높게 나타나죠. 개발도상국보다 선진국이 더 높게 나타나죠. 왜? 이미 도시화가 진전됐으니까 도시에 사람들 많이 사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와. 뭐가 나오냐면 도시 인구 증가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도시 인구 증가율. 아, 무슨 뜻일까? 도시 인구 증가율. 자, 말 그대로예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비율, 그 속도를 보겠다는 얘기야. 속도.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모여드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화 단계는 사람들이 막 빨리 모여드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막 증가한다 했어. 근데 선진국들의 종착 단계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좀 이제 사람들 모여들긴 하나 막 모여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증가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요걸 보세요. 개발도상국은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개발도상국은 도시 인구 증가율,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에 빨리 모여드는가? 이게 빨리 모여들어? 아니면 천천히 모여들어? 그쵸, 빨리 모여들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은요, 도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들 많이 모여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도시 인구 증가율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낮겠죠. 자, 그래서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다. 쉽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 거는 빨리 올라간다. 기울기가 가파르죠. 네, 선진국 종착 단계는 도시 인구 증가율이 낮죠. 천천히 올라가죠.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도시화율 자체는 종착 단계에 있는 선진국이 이미 도시가 많이 있으니까 도시화율 더 높은데, 도시 인구 증가율은 도시에 사람들이 증가하는 속도는 개발도상국에 있는 국가들이 더 높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옆에 자료 한번 볼게요. 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도시화율이 있어. 보니까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비해서 그쵸, 도시화율이 높게 나타나네요. 자, 오른쪽 볼게요. 자, 요것도 중요해요. 국가별, 대륙별 도시화율. 자, 2014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도시화율 가장 높은 대륙 어딜까, 얘들아? 그렇지, 앵글로 아메리카야. 자, 그 다음에 높은 대륙 어딜까? 라틴 아메리카야. 자, 그 다음에 높은 대륙은요? 그렇지, 유럽. 그 다음은요? 오세아니아.
그 다음은 그렇죠. 아시아, 아프리카 요 순서로 가네요. 자, 우리가 순위를 항상 공부할 때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야.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 순위를 굳이 달다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추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도시화율이죠. 대부분의 선진국이 있는 대륙들이 앞쪽에 위치해 있네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이 많이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가 뒤에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앵글로 아메리카는 자, 유럽은 알겠어. 유럽 선진국이 많잖아. 그러니까 도시화율 높아야지.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왜 유럽보다 더 높은 것일까? 자,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분의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했어요. 자, 앵글로 아메리카는 어떻게 개발됐어요? 자, 처음부터 도시가 많았죠. 식민 개발을 하면서 발전된 국가들이잖아. 그치? 유럽은 촌락부터 도시로 천천히 도시화가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촌락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처음부터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앵글로 아메리카가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라틴이 이상하죠? 얘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틴 아메리카 개발도상국이 많잖아. 근데 왜 지금 2위나 차지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자, 요것도 비슷한 느낌이죠. 처음부터 도시 개발, 식민지 개발로 많이 이루어진 곳들이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라틴 아메리카는요. 여기 자 라틴이 왜 이렇게 높냐면 라틴 아메리카는 1950년대엔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게 되면서 이렇게 엄청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보단 아니지만 유럽보다는 더 많은 도시화율을 가지게 되었다. 얘가 좀 예외이겠네요. 예외. 도시화율이 급격히 상승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앵글로 라틴 유럽 오세아니아 요 국가 대륙에 있는 국가들은 보면은 도시화율이 좀 높은 편인 걸 알 수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는 아직도 많이 낮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밑에 있는 그래프 요거 가나다라 그다음에 A, B, C, D에 있는 대륙들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요거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검사를 하고 풀이를 해줄 건데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얘들아. 잘 모르겠어. 그럼 일단은 대륙이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겠지. 대륙이 뭐가 있는지부터 생각해보고 왼쪽 거 보면 도시화율이 낮은 그 다음에 그 높은 다 중에서 이제 가의 특징을 좀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고요. 이 대륙에 개발도상국이 많은지 선진국이 많은지를 생각하면서 풀면 돼요. 자, 오른쪽은요. 도시 인구네요. 도시 인구가 가장 많은 A가 어딜까?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되게 높네요. B는 어디일까요? 그 다음에 C, D의 특징을 좀 비교해 보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세계도시의 특징과 세계도시 체계를 살펴볼게요. 자, 세계도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화 시대의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적인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뉴욕, 런던, 파리는 자, 뉴욕은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죠. 그런데 미국만큼이나 뉴욕도 굉장히 강하잖아. 그치? 굉장한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지.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 이런 것들을 세계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세계도시는 도대체 누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들었냐? 자, 요 네 가지 측면에서 이 수치들을 막 해가지고 세계도시의 순위를 막 매긴 거야. 자, 다국적 기업의 본사 수, 금융기관, 기업, 금융, 법률. 자, 요런 것들은 무슨 측면이나 하면은
경제적 측면이에요. 경제적 측면. 자, 그 다음에 국제회의를 얼만큼 열었어? 국제기구가 몇 개 정도 있어? 이런 것들은 정치적 측면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네? 문화, 예술, 대중매체, 스포츠, 교육기관. 요거는 이제 감이 와요?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무슨 측면일까? 그렇죠. 문화적 측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제공항, 각종 편의시설, 그 다음에 시스템, 시설, 공항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있는데 자, 요거는 도시 기반 시설 측면이에요. 그래서 요 측면에서 막 조사를 해가지고 순위를 쫙 매겨요. 그래가지고 세계 도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세계 도시 될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치, 서울이 있겠지. 부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이런 세계 도시들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관리, 통제 기능을 수행을 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금융, 법률, 컨설팅, 광고, 정보 제공 및 처리 서비스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어. 그러니까 다른 도시, 다른 나라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야. 쉽게 말하면 돈을 많이 버는 산업. 자, 서비스업 중에서도요. 굉장히 이런 것들이 발달한 서비스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부릅니다. 자,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업인 거야. 자,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되죠. 그쵸? 법률, 막 세금 같은 거 막 뭐 법적인 문제 막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해? 법률 서비스 해줘야 되죠. 컨설팅 해줘야 되죠. 광고 해줘야 되죠. 이런 것들을 생산자 서비스업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업을 위한 서비스업. 그래서 우리 뉴욕에 어디가 증권가를 뭐라고 해요? 월스트리트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한번 이제 막 정전이 된다. 그러면 세계적인 경제가 막 난리가 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산자 서비스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도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세계 도시에도 문제점이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요런 생산자 서비스업이 되게 고차의 산업이라고 했잖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산업 구조가 막 집중이 되다 보니까 고소득층이 증가해요. 고소득층 증가하면 되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많이 증가하면서 중산층이 감소해버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겠지. 식당을 하는 사람들, 막 직장인들 밥 먹어야 되잖아. 식당, 아니면 청소업, 이런 단순 서비스업들이 남겠죠. 그쵸? 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저소득층. 자, 그리고 또 선진국에 있는 도시일수록 저출산 문제 심각하잖아요. 그쵸? 노동력이 부족해지죠?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이민자들 많이 오죠. 자, 돈을 많이 버는 국가니까 또 이민을 많이 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이민자들도 함께 저소득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어지는데, 중간은 없는데 이렇게 고소득층과 저소득층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인 양극화가 심화된다. 그래서 차별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세계 도시들이 순위를 가지고 있어. 막 최상위 도시, 상위 도시, 하위 도시. 자, 이런 것들을 세계 도시 체계라고 불러. 자,
자, 도시들 간의 생산품, 인구 이동, 정보, 자본 흐름과 같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서 일정한 계층을 이루는 거야. 쉽게 말하면 계급인 거야. 세계 도시들 간에. 자, 그러면은 우리 전 세계에서 최고를 찍는 도시들은 어딜까? 어딜까? 제일 유명한 도시. 그렇죠. 여기 밑에 보면요. 최상위 세계 도시라고 하는 도시들을 살펴보면 되는데 런던, 도쿄, 그리고 뉴욕을 꼽아요. 세계 3대 세계 도시. 그리고 가끔은 어디서는 또 파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파리가 도쿄보다 우선시 될 때도 있고 근데 보통은 런던, 뉴욕은 진짜 1, 2등이지 거의. 자, 서울도 있나? 서울도 있어. 서울은 하위 세계 도시에 속해 있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많이 해요.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 세계 도시가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따라서 밑에 도시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요. 최상위 세계 도시이며 이들 도시에는 전 세계적인 관리, 통제, 중추 기능이 집중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한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세계 도시에는 파리, 로스앤젤레스, 브뤼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 토론토, 시드니 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지표에 따라서 이제 계층이 높을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높다, 낮다, 많다, 적다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해와야 되는 건 뭐냐면 숙제. 요거 해야 되죠. 가나다라, ABCD. 그 다음에 요거 해야 되죠. 요거 금방 하죠. 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서 우리 같이 정답 맞춰보고 그리고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